너 누구야? 왜 남의 여자 사진 앞에서 울고 있어? 기분 나쁘게 어서 꺼져. 그때 소녀의 어깨가 움찔 떨렸고 스카프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오는 겁에 질린 눈으로 뒤돌아 도망쳤다. 그때까지만 해도 재현은 자신이 누구에게 소리 질렀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침 햇살이 스테인리스 문패를 비추는 순간 윤재현은 납골당 입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 손잡이를 꽉 쥔 채 그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처럼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오늘은 아내 서진아가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죠. 재현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던 자신의 발소리, 중환자실 문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무릎, 그리고 차가워진 진아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던 자신의 모습까지. 평소의 재현이라면 감정을 철저히 통제했을 겁니다. 해온의료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그는 항상 정돈된 수트 차림에 안경 너머로 사람을 꿰뚫어보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만은 달랐습니다. 납골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이사장도 변호사 출신의 전략형 경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잃은 한 남자, 자신의 무력함에 짓눌린 한 인간일 뿐이었죠. 납골당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마저 조심스러운 듯 천천히 바닥을 훑쳤습니다. 재현은 익숙한 번호판을 찾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923번. 진아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려던 그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이미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낡은 점퍼를 입은 작은 소녀가 진아의 사진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손에 무언가를 꽉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이곳은 가족만 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누구란 말입니까? 왜 진아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까? 아내의 슬픔을 나눌 자격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다고 믿었던 재현에게 이 장면은 참을 수 없는 치매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울고 있는 거야.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겁에 질린 눈동자. 하지만 재현은 그 표정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안에서는 이미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었으니까요. 죄책감, 분노, 억울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라고. 재현의 소나기가 세졌습니다. 소녀는 비명을 지를 것처럼 입술을 떨다가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놓쳐버렸습니다. 색바랜 천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며 나풀거렸죠. 아이는 죄송해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재현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뒤로 비틀거리다가 결국 복도 쪽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만이 납골당 안을 채웠습니다. 재현은 그대로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그저 울고 있던 어린 소녀를 폭력적으로 밀어냈다는 사실이요.
그는 손바닥을 펴서 자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 괜찮으십니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재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펌 후배인 차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은호는 평소처럼 밝은 셔츠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재현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바닥에 떨어진 천 조각을 주워 들었습니다. 이게 은호의 손끝이 천 조각의 문양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형, 이거 혹시 뭔데? 재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은호는 천 조각을 들어 올려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형수님 병실에서 사라졌던 스카프 무늬가 거의 똑같습니다. 재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은호의 손에서 천 조각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작은 천 조각. 색은 바랬지만 그 섬세한 자수 패턴과 독특한 매듭 방식을 재현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진아가 늘 목에 두르고 다니던 스카프. 추위를 많이 타던 아내는 계절에 상관없이 그 스카프를 손에서 놓지 않았죠. 그런데 진아가 쓰러진 후 병실에서 그 스카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간호사들도 청소 담당자도 누구도 그 스카프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 조각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이사장님,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병원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재현은 본능적으로 천 조각을 양복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마치 범죄 증거라도 숨기듯이요. 그는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회 건으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49제 추모 행사 관련해서도 확인하실 사항이. 재현은 그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달아났던 소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그 아이는 진아 앞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아이가 진아의 스카프 조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왜 그렇게 폭력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이사장님?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재현은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그들을 따라 납골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호가 조용히 뒤를 따랐죠. 차에 올라탄 후에도 재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은호도 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재현은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천 조각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낡은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은호야. 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은호는 고개를 돌려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님이요? 응.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 말. 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이를 꼭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아이인지는 끝내 말씀 안 하셨지만요. 재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그래, 진아는 죽기 전 며칠 동안 계속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그 아이가 위험하다고, 자신이 지켜줘야 한다고. 재현은 그때 진아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열과 약물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아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착각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형, 혹시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형수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의료사고였을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재현은 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진아의 죽음, 사라진 스카프, 그리고 오늘 납골당에서 만난 소녀.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진실이 있는 걸까요? 재현은 안주머니에서 1,000조각을 꺼내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색바른 자수 속에서 마치 진아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찾아줘. 진실을 찾아줘. 그 아이를 찾아줘. 재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1,000조각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은호야, 시동 걸어. 재현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일 좀 해야겠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놓인 서류 가방 속에는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자료가 가득 들어 있었지만 재현은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과실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진아의 죽음 뒤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그 비밀의 실마리를 한 작은 소녀가 쥐고 있었습니다. 재단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장실은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은 창밖 풍경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책상 위에 올려둔 작은 1,000조각만 응시하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색바랜 자수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재현의 손가락이 천천히 그 위를 훑었습니다. 진아가 마지막으로 이걸 만졌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 진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진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목에는 그 스카프가 예쁘게 둘러져 있었습니다. 재현은 사진 속 스카프와 지금 손에 쥔 조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같은 물건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이 조각이 저 소녀에게 갔을까요? 진아가 직접 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중간에 개입한 걸까요? 재현의 머릿속에는 진아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던 진아. 아이를 찾아야 해.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 재현은 그때 진아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해라고 달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은 몰라. 당신은 아직 몰라라고 했죠.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절박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 재현은 사진을 내려놓고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의료사고 당시 정리해둔 기록들이 폴더 안에 가득했습니다. 담당 의사 이름, 처방 기록, 간호일지, 그리고 사고 경위서. 모든 서류를 다시 읽어봤지만 새로운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애초에 기록 자체가 불완전했던 겁니다. 특정 시간대의 기록이 통째로 빠져 있었고 일부 페이지는 아예 서버 오류로 복구 불가라는 문구만 남아 있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은우였습니다. 은우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 대신 뭔가 심각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죠. 형, 오늘 납골당에서 봤던 아이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우연일까요? 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게 겹쳐.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로펌 서버를 뒤져봤습니다. 7년 전 형수님이 병동에서 일하실 때 기록들이요. 재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손으로 쓴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진아가 소아과 병동에서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진아도 그들 사이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진에서 진아는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형, 여기 보세요. 은호가 한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재현의 손글씨였습니다. 진아 스카프 분실 마이너스 병실에서 사라짐. 간호사실 문의했으나 찾지 못함. 진아 매우 속상해함. 날짜는 진아가 사망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재현은 메모를 읽으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진아는 스카프가 사라진 것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물었을 때 진아는 당신은 몰라. 그건 나한테 증거야 라고 대답했죠. 무슨 증거라는 건지 재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얼마 안 가 진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증거 재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아는 그게 증거라고 했어. 은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요? 그때는 몰랐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재현은 1000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진아와 어떤 아이를 연결하는 증거였던 게 아닐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진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파일을 다시 넘기며 다른 기록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종이에서 멈췄죠. 형, 이것 좀 보세요. 형수님이 마지막 주에 계속 전화하셨던 번호 목록입니다. 재현이 다가가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병원 내부 번호였지만 몇 개는 외부 번호였습니다. 그중 하나의 번호 옆에는 진아의 손글씨로 유진 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유진? 재현이 되물었습니다.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은호가 말했습니다. 형수님과 같은 병동에서 일했다고 들었어요. 재현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한유진. 혹시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까요? 진아가 마지막까지 연락하려 했던 사람이라면 분명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노크도 없이 들어온 사람이 있었죠. 정도영이었습니다. 재현의 전 비서였던 도영은 현재 재단 자문 형식으로 여전히 건물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사장님. 내일 이사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도영은 책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1000조각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순간 도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찰나의 변화였지만 재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영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뭐가? 재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도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도영이 나가자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저 사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재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영의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뭔가를 감추려는 사람의 반응이었죠.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에는 수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호야, 내일 한유진이라는 사람 찾아봐. 어디 있는지,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다, 형. 은호가 나간 후
재현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건물 안은 고요했습니다. 재현은 컴퓨터로 돌아가 진아 사망 당일의 CCTV 영상, 복사 요청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서버 오류로 일부 영상이 손실됐다고 했지만 재현은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안팀에 직접 연락해 원본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1시간 후 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재현은 파일을 열어 진아가 숨지기 전 24시간의 복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평범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가고 의사들이 회진을 돌고 보호자들이 병실을 드나들었죠. 하지만 특정 시간대에 이르자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습니다. 타임스탬프는 계속 흘러가는데 영상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영상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아의 병실 앞에 응급팀이 몰려 있었습니다. 재현의 손이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한 겁니다. 왜일까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재현은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검은 화면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가로막는 벽. 그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1000조각을 책상 위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각을 집어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침대맡 서랍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대신 그는 1000조각을 가슴 쪽 안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심장 가까이에 두고 싶었습니다. 마치 진아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간직하듯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재현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납골당의 소녀, 사라진 스카프, 지워진 영상, 그리고 실종된 간호사.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차에 시동을 걸며 재현은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피하지 않을 거라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진아가 마지막까지 찾으려 했던 그 아이를, 그리고 감춰진 진실을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설령 그 끝에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요. 재현은 천천히 차를 몰아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들이 모두 가려져 있었죠. 하지만 재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별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걸. 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가려놓았을 뿐 어딘가에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현은 그 진실을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납골당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윤재현은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진아의 기록들을 뒤적이거나 1000조각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은호가 찾아낸 한유진이라는 간호사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었습니다. 퇴사 기록은 있지만 현재 연락처는 없었고 마지막 주소지도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흔적을 지운 것처럼요. 토요일 오전 재현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쉰다기보다는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의 조용한 주말 아침. 평소라면 이 고요함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량 경적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
재현은 발코니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삿짐 트럭 한 대가 건물 앞에 서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분주하게 짐을 나르고 있었죠. 새로운 입주민이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재현은 별 관심 없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트럭 옆에 서 있는 여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실용적인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땀을 닦으며 작업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낡은 점퍼를 입은 소녀. 재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는 납골당에서 봤던 그 소녀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재현은 발코니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수십만 명이 사는 이 도시에서 저 아이가 하필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현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입주민 몇몇과 관리실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이사 온 사람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죠. 혼자 사신대요. 아니, 조카랑 둘이. 무슨 일 하시는 분이래요? 건설 쪽이라던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라고 들었어요. 재현은 그들 사이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여성은 생각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눈가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죠. 하지만 일하는 모습은 단호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작업자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직접 무거운 상자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현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봅니다. 저는 위층에 사는 윤재현입니다.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재현을 살피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네. 한가림입니다. 조카랑 둘이 살게 됐어요. 악수를 나누는 동안 재현은 가림의 손이 거칠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가림도 재현의 정돈된 차림새를 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분이라면 재현이 말을 꺼내려 할 때 트럭 뒤편에서 작은 캐리어를 끌고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다온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오다가 재현의 모습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재현도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납골당에서 소리치던 그 남자, 자신의 팔을 거칠게 잡았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다온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캐리어가 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현에게서 멀어지려고만 했죠. 다온아. 가림이 재빨리 다가가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재현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물러났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림은 다온을 진정시키며 재현을 돌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사람을 좀 무서워해요. 특히 남자분들을요. 아, 아닙니다. 제가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재현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다온은 여전히 가림의 품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림은 다온의 등을 쓰다듬으며 재현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인사는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가림이 다온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아이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현은 단지 안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죠. 관리사무소 앞을 지날 때 경비 아저씨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새로 이사 오신 분 보셨죠? 네, 잠깐 인사 나눴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아가씨, 병원 공사 하도급 문제로 이사장님을 꼭 만나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실에서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함부로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병원이요? 어느 병원 말입니까? 해운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계신 그 병원이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나 뭐라나. 재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해운병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바로 그 병원. 그리고 진아가 마지막까지 일했던 곳. 이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와 아이가 이곳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재현은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병원 공사 하도금, 미지급된 공사대금, 그리고 저 아이가 쥐고 있던 진아의 스카프 조각.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한편 그 시각 지하 주차장에서는 다온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가림이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바쁜 사이 다온은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는 낮에 놀이터에서 잃어버린 작은 인형을 찾으러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놀이터에는 인형이 없었죠. 다온은 지하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 거기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주차장은 으스스했습니다. 아이는 무서웠지만 인형을 찾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준 인형이었으니까요. 차들 사이를 걸으며 바닥을 살피던 다온은 한 차량 옆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차고 구석, 배수구 격자 틈에 뭔가 끼어 있었죠. 다온은 쪼그리고 앉아 손을 뻗었습니다. 처음엔 휴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져보니 천이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걸 꺼냈습니다. 색바랜 천 조각이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조각의 무늬가 희미하게 보였죠. 다온은 그 무늬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 조각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어질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다온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조각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쥐어줬던,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조각. 아이는 두 조각을 맞대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끝부분의 무늬가 거의 이어졌습니다.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요. 이게 왜 여기? 다온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차는 누구 거일까요? 왜 엄마의 스카프 조각이 여기 있는 걸까요? 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위층 건물 창가에서는 아파트 통장인 오 여사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오 여사는 이 단지의 모든 소문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다온이 윤 이사장의 차고 앞에서 무언가를 줍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윤 회장님 차 앞에서 뭘 주었네? 이상한데. 오 여사는 휴대전화를 꺼내 몇몇 이웃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로 이사 온 집 아이가 윤 이사장님 주차 공간에서 기웃거리더라. 뭔가 주워가더라고. 사소한 일이었지만 오 여사의 손을 거치면 모든 일이 소문이 되었죠. 다온은 두 조각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재빨리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이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 조각을 자신에게 줬을까요? 눈이 슬픈 아저씨에게 전해주라고 했던 엄마의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만난 그 무서운 아저씨가
혹시 엄마가 말했던 사람일까요? 집에 도착한 다오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림은 여전히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다오는 침대에 누워 두 조각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무늬는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게 엄마와 자신을 연결하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선을 따라가면 숨겨진 진실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재현도, 가림도, 다온도 아직은 그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들은 같은 운명의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윤재현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현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한가림이 서 있었죠. 그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문을 열자 가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이사장님께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어서요.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재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여자와 아이가 왜 여기 왔는지, 진아와 무슨 관계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진실에 가까워질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무슨 일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가림은 소파에 앉아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해운병원 리모델링 공사 하청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죠. 하지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계약서도 있고 공사 완료 확인서도 있는데 병원 측에서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재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병원 재무팀이나 계약팀과 협의하실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했죠. 하지만 담당자들은 계속 바뀌었고 서류는 분실됐다고 했어요. 그러다 재무팀장이 가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병원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고만 했죠. 재현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또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한유진 간호사에 이어 재무팀장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가림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계약서, 청구서, 그리고 묘하게 낡고 구겨진 장부 한 권. 장부는 모서리가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역력했고 일부 페이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재무팀장이 마지막으로 저를 만났을 때 이걸 건넸어요. 가림이 장부를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술에 취해서였습니다. 그는 이거 보면 내가 왜 도망가야 하는지 알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현은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해운의료재단 기부금 및 연구비 집행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건 재단의 내부 자료였습니다. 외부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문서였습니다. 이게 왜 당신한테 있습니까?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가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미친 사람의 헛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장부를 보고 나서 이게 왜 숨겨져야 했는지 조금 이해하게 됐죠. 재현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몇 페이지는 평범한 기부금 내역이었습니다. 기업들의 기부금, 개인 후원금, 정부 지원금,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쯤 넘기자 이상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항목의 금액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고 지워진 잉크 자국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차은우가 도착했습니다. 재현이 급하게 연락했던 겁니다. 은호는 거실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더니 재현 옆에 앉아 장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형, 이건 은호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재현도 그 페이지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진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소아 희귀질환 공동연구 책임자 마이너스 서진아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아래 항목은 소아 희귀질환 공동연구비였는데 금액 칸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어 있다기보다는 무언가가 지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잉크 자국과 함께 네 자리 숫자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죠. 이게 무슨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호는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페이지를 뒤집어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 급하게 적은 듯한 메모가 연필로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P-7-다 숫자와 글자가 뒤섞인 이상한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배아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죠. 형, 이거 은호가 재현을 돌아보았습니다. 형수님이 마지막까지 찾으시던 아이 혹시 이런 코드로 불렸던 거 아닙니까?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아가 죽기 며칠 전 병실에서 중얼거렸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P-0-7 그 아이를 찾아야 해 당시에는 고열 때문에 헛소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아는 이 코드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코드 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자료들과 대조해 봤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이 이것도 함께 줬어요. 특정 날짜의 소아과 병동 출입 기록입니다. 여기 보세요. 은호가 그 기록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날짜는 7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입자 명단에는 서진아의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 괄호로 환자 코드 P-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재현이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진아가... 네. 가림이 말을 받았습니다. 서진아 선생님이 그 코드의 아이를 직접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관련된 연구비가 장부에서 통째로 지워졌죠. 재현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진아의 이름 지워진 연구비, 그리고 아이의 코드,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지워졌을까요?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이사장님, 가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그냥 공사대금 문제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장부를 보고 나서 이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을 찾아온 겁니다. 재현은 가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공사대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언니가 그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간호사였죠. 그리고 서진아 선생님의 의료사고 당시 그 현장에 있었어요. 재현과 은호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은호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한유진입니다. 가림이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언니 이름이 한유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1년 전 언니가 병원의 부정을 폭로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유진, 진아가 마지막까지 연락하려 했던 그 간호사, 그리고 그녀가 이 여자의 언니라니. 운명의 실이 점점 더 촘촘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재현에게 속삭였습니다. 형,
재단에 이 장부가 소실됐다는 보고가 올라온 적 있습니까?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화재가 있었어요.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고 일부 자료가 소실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부는 화재로 소실되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걸 빼돌렸고 재무팀장이 그걸 가지고 도망친 겁니다. 가림이 덧붙였습니다. 재무팀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병원은 아이들을 번호로 불렀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나가 찾던 아이, 장부에서 지워진 연구비, 사라진 간호사, 그리고 도망친 재무팀장.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은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재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재단 기록 보관실로 가자. 7년 전 소아과 연구 프로그램 자료를 전부 찾아봐야겠어. 지금 바로요? 그래. 지금 당장. 은호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가림도 따라 일어서려 했지만 재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계십시오. 우리가 뭘 찾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내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 조카는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혼자 두고 오셨습니까? 가림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공사대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언니, 제 아내,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한 아이의 진실을 찾는 일입니다. 가림은 재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과 은호가 나간 후 가림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장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언니 유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림아, 내가 만약 사라지면 다온이를 부탁해. 그리고 이 병원의 진실을 꼭 밝혀줘. 가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언니를 찾지 못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자발적 실종으로 결론 내렸지만 가림은 믿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절대 다온이를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장부가 언니의 실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림은 장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재현의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언니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이 병원이 감춘 진실을 밝힐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재단 이사회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윤재현은 회의실을 나서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는 예산 집행과 신규 사업 계획에 관한 것이었지만 재현의 머릿속은 온통 장부와 아이의 코드로 가득했습니다. 이사들이 발표하는 숫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P-0-7이라는 코드만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현은 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구동 카페로 오세요. 가림 씨도 함께요. 그곳은 병원에서 가장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낡은 영구동 건물 1층에 위치한 작은 카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잘 찾지 않는 공간이었죠. 오래된 커피 머신 소리와 형광등 깜빡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곳이었습니다. 30분 후 세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 뒷마당이 보였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가방에서 장부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은호와 가림도 각자 정리해온 자료들을 꺼냈죠.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
진아는 P-0-7이라는 코드로 불리던 한 아이를 담당했습니다. 그 아이와 관련된 연구비가 장부에 기록됐다가 나중에 지워졌고요.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그 아이를 찾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유진 간호사에게 계속 연락하셨죠. 한 간호사는 형수님의 의료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림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 언니 유진은 그 사고 직후 병원의 부정을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언니가 제게 한 말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 진아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보호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왜 병원은 그 아이의 존재를 지우려 했을까요? 형, 제 생각엔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이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찾아다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실험 대상이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화나였거나요? 실험 대상이라뇨? 가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호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부를 보세요. 배아 영구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렸죠. 이건 정상적인 환자 관리 방식이 아닙니다.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배아 영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진아와 자신이 난임 치료를 받았던 시기, 병원 측에서 제안했던 연구 프로그램, 당신들의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시술 비용을 대폭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재현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그 제안에 대해 계속 고민했었죠. 형, 괜찮으십니까? 은호가 재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계속해요. 가림이 장부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는 번호로 불려서는 안 된다. 아이는 실험 도구가 아니다.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은 적막했고 커피 머신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레지던트 명찰을 달고 있었고 손에는 차트 몇 개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주문한 뒤 빈 테이블을 찾다가 재현 일행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장부에 닿았습니다. 여성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장부에 적힌 코드 일부를 흘낏 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재현도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그냥... 잠깐만요. 은호가 그녀의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임수연 선생님이시죠? 소아과 레지던트시고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미 세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옛날 소아과 케이스 번호 같네요. 재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옛날 케이스요? 언제 말입니까? 7년 전쯤이요. 제가 인턴이었을 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들이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했던 무엇을요? 가림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무엇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수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그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 아이 어느 날 기록이 싹 사라졌어요. 차트도 검사 결과도 입원 기록까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병실이 비어 있었고 담당 간호사도 그만뒀어요. 아니, 그만둔 게 아니라 수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사라졌다는 겁니까? 가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간호사가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병원 보안팀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수연을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임 선생님, 과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시래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재현 일행을 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은 수연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카페 밖으로 이끌었죠. 문이 닫히는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도 나가야 합니다. 재현이 재빨리 장부를 챙겼습니다. 지금 당장요. 세 사람은 서둘러 카페를 나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재현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가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혹시 한유진이라는 이름은 아니었나요? 재현과 은호가 동시에 가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아래로 내려갔고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가림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답을 듣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죠.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멀리서 수연이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보안팀 직원이 사라진 뒤 이곳으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재현 일행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유진 선생님,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분이 담당 간호사였어요. 한 씨였어요. 가림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은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죠. 가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1년 넘게 찾아 헤맸던 언니. 그 언니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언니가 가림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가 그 아이를 돌봤다는 거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선생님은 그 아이를 정말 아꼈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아이를 돌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표정이 이상해지셨어요.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고 자꾸 서진아 선생님을 찾아가셨어요. 재현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진아와 한유진이 함께 뭔가를 알아냈던 겁니다. 그 아이에 대한 진실을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다 둘 다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실종됐습니다. 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수연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누가 보고 있을지 몰라요. 조심하세요. 이 병원은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재빨리 멀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주차장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시동 소리, 그리고 자신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재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차된 차들 사이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주차장 한켠 기둥 뒤에 정도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때 건을 다시 들춰보는 것 같습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장부도 손에 넣으셨고요. 한유진 간호사 동생까지 만나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곧 전부 알게 될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은 끝까지 파고들 분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또 다른 지시가 떨어졌고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영은 기둥에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멀리 재영과 은호, 가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영은 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여기서 멈추십시오. 더 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은 다시 고요해졌고 도영은 천천히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은폐는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재현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죠.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라진 아이, 지워진 기록, 실종된 간호사. 모든 퍼즐 조각이 모이고 있었지만 완성된 그림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현이 문을 열자 은호와 가림이 서 있었습니다. 가림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죠. 들어오십시오. 재현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현은 물을 따라 건네며 가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채 테이블만 응시하고 있었죠. 한가림 씨,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이 장부 어디서부터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이사장의 차갑함이 아니라 남편이자 피해자 유족의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 일을 파고든 건 맞습니다. 가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공사대금 때문에 시작했을 뿐이에요. 형수님 사건까지 연결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뭘 알고 계십니까? 가림은 장부를 쥔 손을 꽉 쥐었다 펴며 대답했습니다. 제 언니가 서진아 선생님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언니는 그걸 폭로하려 했고 그 뒤로 사라졌어요. 재현은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유진이 진아의 마지막을 지켜봤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자신은 어디 있었을까요?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사회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진아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자신은 아내 곁에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가림이 재현의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단순한 의료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부를 보고 언니가 남긴 메모들을 읽고 나서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림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언니가 사라지기 전날 밤 제 집에 왔었어요. 그리고 이걸 제게 맡기고 갔죠.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걸 경찰에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한유진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기록된 내용들이었죠. 서진아 선생님, 오늘도 그 아이를 찾아다니셨다. 병원 측에서 기록을 숨긴 것 같다고 하셨다. 병원장이 서 선생님을 불러서 경고했다. 더 이상 캐지 말라고. 오늘 서 선생님이 쓰러지셨다. 응급실로 옮겼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 재현은 수첩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진아의 마지막 날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가 생생하게 전해졌죠. 언니는 서진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지키려다 당했다고 믿었어요. 가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같은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바로 그때 거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문틈 사이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온이었습니다. 다온아. 가림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너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아이는 문틈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을 보자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온은 천천히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죠. 이모 다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모가 여기 온 줄 알고 따라왔어요. 가림이 다가가 다온을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재현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재현은 숨을 죽이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온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색바랜 천 조각 2개였습니다. 여기 다온이 천 조각들을 재현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게 있었어요. 재현은 천천히 손을 뻗어 조각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납골 땅에서 봤던 것과 같은 조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더 낡아 보였습니다. 먼지와 때가 묻어 있었지만 무늬는 확실히 같았죠. 어디서 찾았니? 재현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요. 다온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차 앞에 바닥 틈에 끼어 있었어요. 재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차 앞에서 발견됐다고요. 그럼 이 조각은 누가, 언제 그곳에 떨어뜨린 걸까요? 재현은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자리가 찢어진 흔적이 있었고 핏자국처럼 보이는 얼룩도 있었습니다. 은호가 다가와 조각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형, 이거 알아. 재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진아 스카프 맞아. 다온은 재현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꼭 언젠가 눈이 슬픈 아저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눈이 슬픈 아저씨. 재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아도 자신을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당신 눈은 언제나 슬퍼 보여. 미소를 지어도 눈은 웃지 않아. 재현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눈에서 빛이 사라졌을까요? 재현은 안주머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 번째 조각을 꺼냈습니다. 납골 땅에서 다온이 떨어뜨렸던 그 조각. 그는 새 조각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고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새 조각은 거의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찢어진 부분의 무늬가 정확히 맞물렸고 자수의 패턴도 하나의 그림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요.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조각은 진아가 의도적으로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은호가 조각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 이 세 조각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납골 땅, 형 차 앞, 그리고 한유진 간호사가 다온이에게 준 것. 가림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언니가 이걸 증거로 남긴 거예요. 세 조각을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맡긴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가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조각이 모여야 완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 만나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재현은 조각들을 바라보며 진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에 이미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도록요. 그래서 스카프를 찢어 세 조각으로 만들고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다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 조각을 받을 사람은 꼭 저를 도와줄 거래요. 그리고 엄마를 찾아줄 거래요. 가림이 다온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온아, 이모. 다온이 가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저씨가 알까요? 엄마 찾을 수 있을까요? 가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으려 애썼죠.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리고 가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한가림 씨, 재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한유진 씨가 당신의 친언니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림의 몸이 굳었습니다. 다온이 고개를 들어 가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림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내 친언니야, 다온아. 그리고 내 엄마이기도 하고. 가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 서진아 선생님과 함께 일했지.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가시던 날 언니도 그 현장에 있었어.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언니가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언니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병원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걸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하려 했던 겁니까? 은호가 물었습니다. 네. 가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서진아 선생님의 의료사고가 사고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병원과 재단의 거대한 은폐가 있다고 확신했죠. 언니는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남기고 제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림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다온이 가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가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보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 언니가 다온이를 재우고 저한테 와서 말했어. 내일 모든 걸 폭로할 거야. 그런데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다온이를 부탁해. 그리고 이 병원의 진실을 꼭 밝혀줘. 그게 언니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현은 테이블 위의 스카프 조각들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아와 한유진. 두 사람은 같은 진실을 알았고 그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바로 이 조각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가림이 재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언니를 찾고 싶어요. 살아있든 죽어있든 언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 숨긴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싶어요. 도와주시겠습니까? 재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길은 위험했습니다. 진아와 한유진이 걸었던 그 길은 죽음과 실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었죠. 하지만 재현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납골당에서 다온을 밀쳐낸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현이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죠. 진실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든 끝까지 함께 갑시다. 가림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다온도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호가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 재단 자료, 그리고 경찰 실종 신고 기록까지 전부 뒤져볼게요. 재현은 스카프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찢어졌지만 다시 이어지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들처럼요.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 모이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아와 유진이 지키려 했던 그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밝히겠다는 결심이요.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위험에 처한다 해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녁 윤재현의 집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며칠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장부, 병원 기록 사본, 한유진의 수첩, 그리고 스카프 조각들. 재영과 은호, 가림은 각자 노트북을 펼쳐놓고 추가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은 채 세 사람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오래전 진아와 함께 받았던 난임 치료 기록을 다시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했었죠. 일반적인 시술부터 시작해서 배아 연구 프로그램 참여까지.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시술 비용을 대폭 할인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재현은 거절했었지만 진아는 한동안 고민했었습니다. 형, 이거 보세요. 은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재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7년 전 재단의 연구 프로그램 목록입니다. 여기 소아, 희귀질환 및 유전자 연구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재현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이름에 서진아가 있었고 연구 내용에는 배아 유전 정보 분석 및 활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배아 유전 정보 재현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여러 번.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재현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정도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흐트러져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문을 열자 도영이 거의 넘어질 듯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이 이야기를 더 늦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재현이 도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영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이사장님, 저는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뭘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도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수님께서 서진아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죠. 선생님은 제게 부탁하셨어요. 특정 아이의 유전형을 분석해 달라고요. 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라고 했습니까? 이사장님과 선생님 자신이요. 도영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은호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 그리고 맨 아래에 적힌 결론. 피검사자 A다오나 피검사자 비서진아,
피검사자 시윤재 연간 유전적 연관성 조부모 마이너스 손녀 관계에 준하는 유사성 확인됨. 재현이 결과지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형수님 및 이사장님과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손녀처럼요. 거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가림이 숨을 죽이고 결과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보았죠. 재현은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녀라니. 재현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한테는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손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도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수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 조사하셨죠. 그리고 결국 알아내셨습니다. 뭘 알아냈습니까? 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배아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도영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과 형수님께서 7년 전에 난임 치료를 받으실 때 병원에서 배아를 동결 보관했었죠. 그런데 그중 일부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도영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동의 없이 진행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기록을 바꾸고 그렇게 몰래 연구를 계속했죠. 가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다온이가... 네.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유진 간호사의 딸로 알려진 그 아이는 실제로는 이사장님과 형수님의 유전 정보를 가진 배아에서 태어난 아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영은 재현의 분노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보여주신 자료들, 병원 내부 기록들, 모든 것이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가림이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 언니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언니가 다온이를 낳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영이 가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유진 씨는 대리모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구용으로 만들어진 배아를 누군가에게 착상시켜야 했고 한유진 씨가 그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대리모라고요? 가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그런 걸 동의했을 리 없어요. 물론입니다. 도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한유진 씨도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병원에서 무슨 명목으로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서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재현은 벽에 기대선 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과 진아의 배아가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것. 그 배아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려다 진아가 죽고 한유진이 사라졌다는 것.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사장님. 가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도 사실 뭔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재현이 눈을 떴습니다. 가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남긴 체열 키트가 있었어요. 가림이 말했습니다. 다온이 것과 제 것, 그리고 이사장님 것도요. 제 것을요? 재현이 놀라 물었습니다. 언제 제 걸 채취했습니까? 지하 주차장에서요. 가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차 손잡이에 묻은 타액을 채취했습니다. 불법이라는 건 알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가림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과는 이사장님과 다온이가 친자 수준으로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친자 수준.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온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뜻일까요? 아니, 손녀일까요? 아니면 배아 연구의 산물일까요? 재현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재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체... 그때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연구팀이 제안했던 프로그램.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기증해 주시면 향후 난임 치료뿐 아니라 희귀질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현은 단호하게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며칠간 고민했었죠. 만약 우리 배아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하지만 결국 진아도 거절했었습니다. 적어도 재현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아가 몰래 동의한 건 아니겠죠? 도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수님도 거절하셨어요. 저도 그 서류를 직접 봤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은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보관 중이던 배아 일부를 빼돌려 연구에 사용했죠. 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알고 있습니다. 도영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그렇게 집요하게 조사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가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도요. 재현은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진아가 마지막까지 찾으려 했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자신과 진아의 유전자를 가진 존재였다니.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려다 진아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영 씨. 재현이 고개를 들어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도 숨기고 있었습니까? 도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있을 뿐이었죠.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도영의 고백이었습니다. 재단과 병원 경영진이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 자료와 아이의 존재를 통째로 지우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구 서버를 포맷했습니다. 기록을 폐기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소각했죠. 당신이요? 재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일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형수님이 진실을 파헤치려 할 때 저는 오히려 증거를 지우는 일을 했죠. 저는 공범입니다. 가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 언니는요? 언니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영이 가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유진 씨도 같은 운명이었을 겁니다. 그분도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병원은 그분을 제거하려 했을 거예요. 제거라니. 가림이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하세요. 저도 모릅니다. 도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그 일은 제가 관여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마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가림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은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죠. 가림은 그대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재현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친 얼굴, 텅 빈 눈빛. 이 모든 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신도 이 범죄의 일부였던 겁니다. 은호야. 재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민사나 형사소송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형?
이 재단 전체가 기획한 인권 유린이야. 재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배아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진실을 알아낸 사람들을 제거했어. 이건 조직적 범죄야.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내부 고발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검찰에도 고발하고 언론에도 알리겠습니다. 그래.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야. 이 병원을, 이 재단을 상대로 말이야. 도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을, 제가 아는 모든 걸 말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재현은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움과 동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도영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가 진실편에 서기로 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짐을 안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 진아와 유진이 지키려 했던 진실을, 그리고 다온이라는 한 아이의 인권을 반드시 되찾아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재단 전체가 무너진다 해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각, 5명의 사람들이 병원 뒤편 낡은 영구동 별관 앞에 모였습니다. 윤재현, 차은호, 한가림, 정도영, 그리고 임수연. 서로 다른 이유로 이 사건에 얽혔지만 지금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건물은 오래전부터 사용이 중단된 곳이라 외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했고 창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습니까? 재현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7년 전까지 이곳이 연구실 창고로 쓰였어요. 선배 한 분이 말씀하시길 급하게 데이터를 폐기할 때 백업 장비 하나가 여기 남아 있었대요. 제대로 파기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됐다고 들었습니다. 은호가 문 앞에서 자물쇠를 살폈습니다. 열쇠는 어떻게 합니까? 도영이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리 책임자였을 때 복사해 둔 겁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은호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자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녹슨 철제 수납장들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5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백업 장비가 어디쯤 있을까요? 가림이 물었습니다. 수연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구석에 큰 수납장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 안에 있을 겁니다. 5사람은 먼지를 헤치며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철제 수납장은 생각보다 컸고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도영이 다시 열쇠 꾸러미를 꺼내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죠. 3번째 열쇠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수납장 문이 열리자 안에는 먼지에 덮인 전자기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하드디스크, 끊어진 케이블, 그리고 구석에 작은 검은색 박스. 은호가 그 박스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NAS 장비였습니다. 네트워크 저장 장치. 케이블이 대부분 뽑혀 있었지만 본체는 그대로였죠. 이거예요. 수연이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선배가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은호가 장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장비의 모델명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단종된 구형 모델이었지만 데이터가 남아있다면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은호는 가방에서 노트북과 케이블을 꺼냈습니다. 전원부터 연결해야 합니다. 은호가 말했습니다. 도영이 벽면을 따라 콘센트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이 건물은 아직 전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누르자 장비에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몇 초간의 부팅 소리 후 LED 램프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동합니다. 은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트북을 장비에 연결하고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로딩바가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했죠. 1%, 2%, 3%.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5사람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10분 후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손상된 파일이었지만 몇 개는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가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리스트 맨 위에 있는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아 P-0-7 케이스 긴급 보고 S.J.A. 재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S.J.A. 서진아. 진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진아가 직접 남긴 파일이라는 뜻이었죠. 열어보세요.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가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잠시 로딩이 된 후 오디오 플레이어 창이 열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기록을 듣는 사람이 누구든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의자를 잡아 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저는 서진아 해온의료재단 부설 연구소의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이 녹음을 남기는 오늘은 2018년 4월 15일이고 지금 제 앞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놓여 있습니다. 진아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한 아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P-0-7이라는 코드로 불리던 아이였죠.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화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림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아이의 의료 기록에는 보호자 정보가 없었습니다.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아이처럼 취급됐죠. 저는 이상하게 여겨 더 조사했고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 아이는 재단의 배아 연구 프로그램에서 태어났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보관된 배아를 사용해 만들어진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배아의 유전 정보를 추적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와 그리고 제 남편과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요. 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재단은 7년 전 저희 부부가 난임 치료를 받을 때 동결 보관된 배아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연구 명목으로 그 배아를 사용했죠. 아이는 그렇게 태어났고 한유진 간호사가 대리모가 되어 출산했습니다. 유진 씨도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고 저와 함께 이 일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진아의 목소리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이 모든 걸 감추려 합니다. 기록을 지우고 증거를 없애고 아이의 존재마저 지우려 하죠. 저는 이 녹음을 남깁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 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면서요. 마지막 문장이 떨어지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창고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5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재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 참아왔던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진아 재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호가 재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림도 눈물을 닦으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영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궜고 수연은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서 있었습니다. 은호가 파일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형, 텍스트 보고서도 있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가 보고서 파일을 열자 진아가 작성한 상세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배아 연구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불법적으로 사용된 배아 목록,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다온이라는 아이로 태어났다는 기록까지 모든 것이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유진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어떻게 대리모가 됐는지, 그리고 진실을 알고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솔직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재현은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유진이 보호 이송될 예정이었다는 기록,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경위, 그리고 그 이후 행방불명으로 처리됐다는 마지막 줄. 재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유진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기 때문에요.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은호가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재단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겁니다. 도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은폐 작업을, 제가 받았던 모든 지시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요. 5사람은 창고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죠. 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아가 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해온의료재단과 병원은 일순간에 비난의 중심이 됐죠. 이사진들이 줄줄이 사퇴했고 병원장은 구속됐습니다. 재현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재현은 다온을 데리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가림도 함께였습니다. 3사람은 조용히 납골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923번. 진아가 잠들어 있는 곳. 재현은 다온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재현도 더 이상 화내지 않았습니다. 2사람은 진아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재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온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온아, 재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여기서 울던 너를 쫓아낸 게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어. 내가 왜 울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다온이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슬픈 사람이에요. 재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슬픈 사람이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내 엄마 유진 이모를 찾을 거야. 그리고 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가림이 2사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카프 조각 3개를 꺼냈습니다. 재현이 가지고 있던 것, 다온이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찾은 것, 3조각 모두였습니다. 이제 이걸 다시 하나로 만들어요. 가림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스카프 조각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비록 찢어지고 낡았지만 조각들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스카프가 되었죠. 가림이 그 스카프를 지나사진 앞 제등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진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진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바로 그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죠. 재현은 진아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어. 당신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게 뭔지. 나도 이제 그 아이를 지킬게. 우리 딸을 아니, 우리가 선택한 가족을 지킬게. 진아 사진 아래 유리창에는 세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재현, 다온, 가림. 피로만 연결된 건 아니지만 선택과 책임으로 묶인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유리창 속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장의 가족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은호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검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내부 고발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은호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적어도 이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며 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떠난 후 처음으로 재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남은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온이 재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배고파요. 재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가림 씨도 함께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납골당을 떠났습니다. 뒤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앞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아와 유진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은 이제 세상에 알려졌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아이는 이제 안전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은호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네 사람은 아침 햇살 속을 걸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재단을 상대로 한 소송, 형사 재판, 그리고 다온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일까지.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서 진아와 유진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남긴 진실이 결실을 맺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찢어진 스카프가 다시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흩어졌던 사람들도 다시 모여 하나의 가족이 됐습니다.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요.